야, 너 들었어? 70 넘은 노인이 장례비 없어서 결국 무연고 화장됐다더라. 에이, 설마 자식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됐단 말이야? 자식 있어도 돈 없으면 결국 버려지는 게 현실이야. 그래, 맞다. 그게 지금 우리 세상이지. 이 대화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 없는 노인은 병실에서도 동네 모임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가난은 100가지 수치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장자의 말처럼 부유함은 단순히 금전이 아니라 불필요한 모멸을 피하게 하는 방패다라는 경고를 우리는 늙어서야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돈은 단순히 지갑 속의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무기이며 노인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성벽입니다. 이제부터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 6가지를 하나하나 드러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떤 순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돈이 있으면 어떻게 마지막까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복 왕창 받으실 겁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노인이라 무시받는 것도 돈 앞에선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존중받던 사람이 이제는 늙은이라는 꼬리표 하나로 무시당합니다. 길을 걸어도 대접이 달라지고 가족 안에서도 소외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상황은 정반대로 바뀝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라도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존중받고 무게감 있는 존재로 대우받습니다. 돈은 노인에게 사라진 권위를 되찾아주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최영자 씨는 80세를 넘기면서 집안에서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며느리도 식탁에서 대놓고 불평했습니다. 이제는 도와드릴 게 아니라 저희가 짐이네요. 손주들은 휴대폰만 보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가진 돈 한 푼 없으니 집안에서 말 한마디 할 힘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도 의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냥 참고 사세요. 그 순간 최영자 씨는 철저히 늙고 가난한 사람으로만 취급당했습니다. 반대로 인천에 사는 김정숙 씨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아파트와 꾸준히 받는 연금 덕분에 자산가로 노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늘 찾아와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번 주에 같이 외식하실까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용돈 주세요 라며 무릎에 앉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더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보험도 탄탄하시고 치료 옵션이 다양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같은 노인이라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우가 달라진 것입니다. 충북 청주의 박종만 씨 사례도 있습니다. 75세 나이에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친구들 모임에서조차 기죽었습니다. 모임 회비 5만 원을 내지 못해 매번 핑계를 대며 빠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이제 빈곤 때문에 모임도 못 나오네. 결국 친구 관계도 끊기고 집안에 틀어박혀 외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정인철 씨는 달랐습니다. 나이는 똑같이 75세지만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매달 수백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형님, 요즘 부동산은 어때요? 라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늙었지만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회적 위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불편한 존재, 짐 같은 존재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노인은 경험 많은 좋은 자로 대접받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돈 있는 노인이 하면 통찰력이 되고 돈 없는 노인이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이 잔혹한 현실을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결국 존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가족 안에서 당당할 수 있고 사회에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늙은이라는 이유 하나로 버려지지만 돈이 있으면 어르신이라는 이름으로 존경받습니다. 돈은 노인의 마지막 목소리이며 사라진 권위를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존중받으며 늙고 싶다면 돈은 피할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동네 모임에서 말발이 서는 것도 돈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경험이 많다고 해서 존중받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요즘 동네 경로당, 아파트 모임, 친목회에서 진짜 권력을 쥐는 사람은 연륜이 아니라 돈입니다. 봉투를 내는 크기, 술값을 결제하는 여유, 경조사에 쿨하게 축의금을 내는 손길이 곧 그 사람의 위상을 결정합니다. 늙어도 돈이 없으면 아무리 인생사를 떠들어도 쓸데없는 잔소리로 치부되지만 돈이 있으면 같은 말이 지혜로운 조언으로 포장됩니다. 이것이 노년사회의 냉혹한 룰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김상호 씨는 은퇴 후 동네 경로당에 자주 나갔습니다. 나이도 많고 직장생활 경험도 풍부했기에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 90만 원의 기초연금이 전부라 술자리에선 늘 계산을 피했습니다. 모임 회비도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의견을 내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말은 맞는데 그럼 형님이 이번 모임비 좀 내실래요? 그 말에 자리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김상호 씨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말발은 철저히 꺾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도 성남에 사는 윤경자 씨는 같은 모임에서 정반대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임대 수익으로 매달 수백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모임에서 술값이 나오면 내가 낼게 하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경조사에는 누구보다 두둑하게 내고 작은 행사에도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 결과 모임에서 그녀가 말하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윤 여사님 말씀엔 힘이 있어. 같은 나이, 같은 모임이지만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권력은 극과 극으로 갈라졌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최영수 씨 사례도 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 겨우 퇴직한 그는 노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동네 노인회에 나가고 싶었지만 회비와 회식비가 부담돼 점점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요즘 왜 안 보여? 에이, 돈 없어서 못 나오나 보지. 뒷말은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네의 장재호 씨는 모임에서 회장까지 맡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넉넉한 연금과 건물 임대 수입 덕분에 모임에 돈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임의 권력 구조는 나이도 경력도 아닌 돈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늙으면 건강도 약해지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남는 건 동네 모임과 사람 관계뿐인데 그 자리에서도 돈이 없는 노인은 입을 열 자격조차 빼앗깁니다. 돈이 있어야 당당히 의견을 내고 사람들이 귀 기울여줍니다. 돈이 없으면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지만 돈이 있으면 그 목소리는 곧 권위가 됩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동네 모임에서 말발이 서는 것도 결국 돈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존중받고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나이와 인생 경험은 장식일 뿐이고 진짜 힘은 지갑에서 나옵니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서고 싶다면 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돈만이 늙은 당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힘이 빠지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노인은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심지어 이웃에게까지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말 한마디 꺼내는 순간에도 돈도 없는 주제애라는 시선이 칼처럼 꽂히고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삼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고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돈이 곧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9세 정혜수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지만 은퇴 후 손에 남은 건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방뿐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아들 내외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주며 아버님 편히 계세요라고 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는 변했습니다. 고기 반찬이 올라온 날 정 씨가 이건 좀 즐기내라고 말하자 며느리는 눈을 흘기며 대꾸했습니다. 싫으시면 직접 해 드세요. 아들마저 아버지, 우리가 챙겨드리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정 씨는 점점 말을 줄였고 결국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살게 됐습니다. 돈이 없으니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자식에게 휘둘리는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돈 없으니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더라. 늙으면 그냥 꼭두각시가 된다. 반대로 경기도 안양에 사는 76세 김인자 씨는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상가를 임대주며 매달 2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충분했고 병원비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들 내외와의 관계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결정을 강요해도 김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 생각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스스로 예약해 다녀왔고 손주 용돈도 기죽지 않고 챙겨줬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회비를 먼저 내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거나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당당하다. 돈 없으면 남이 나를 끌고 가지만 돈 있으면 내가 끌고 간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바로 주도권에 있습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늘 부탁하며 살아야 하고 부탁은 곧 종속을 의미합니다. 병원에 갈 때, 식사를 할 때 작은 외출 하나조차 자식이나 이웃에게 부탁해야 하니 그 순간부터 목소리는 사라지고 모든 선택권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노인은 다릅니다. 스스로 병원비를 내고 교통편을 잡으며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힘이 있기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이며 권력이고 노인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며느리의 표정에 주눅 들지 않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돈이 주는 주도권입니다. 결국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고개를 들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돈이 없으면 남의 손바닥 위에서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만 돈이 있으면 끝까지 내 인생을 내가 이끌 수 있습니다. 늙은 몸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 남에게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무기, 그 이름은 바로 돈입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간병인을 고용해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몸 하나 누워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건 자식들이 교대로 당신을 돌보며 얼굴의 피로와 불만을 숨기지 못하는 그 장면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이 곧 간병인이 되고 가족은 간병인이 되는 순간 원망과 갈등의 불씨를 안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간병인을 고용해 자식들은 사랑하는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노년의 품격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정순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병원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 부부가 매일 퇴근 후 병실로 달려와 간호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효자네라는 말이 따라붙었지만 석 달이 지나자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밤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 보조를 하느라 며느리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집안에선 이제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정순 씨는 울면서 내가 돈만 있었어도 너희를 이렇게 고생시키진 않았을 텐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반대로 인천의 정혜숙 씨는 같은 병으로 쓰러졌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노후를 위해 저축한 돈으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잠시 들러 안부를 묻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한 덕분에 자식들은 간병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식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혜숙 씨는 내가 아프지만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여전히 존중받고 있다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돈은 사랑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곧 가족관계의 균열을 막느냐 터뜨리느냐를 결정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은 부모를 돌보는 대신 언제까지 일해야 하느냐는 원망을 쏟아냅니다. 돈이 있으면 간병인은 돌봄을 맡고 자식은 부모를 여전히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 앞에서 노년의 평화와 존엄은 갈라집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노인의 장기 간병 기간은 평균 7년입니다. 그 7년 동안 누가 당신의 옆에 있을까요? 돈이 없다면 자식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지고 희생과 원망이 교차하는 차가운 시선만 남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면 전문 간병인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자식들은 부담 없는 마음으로 병실에 와서 손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손길이 사랑이 되고 존중이 되는 것입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의 눈에 짐이 아니라 부모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가족의 사랑을 사랑 그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단순히 지갑 속 종이가 아니라 노년의 존엄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가진 자만이 가족의 얼굴에서 원망 대신 미소를 볼 수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다섯 번째 이유는 마지막까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누구나 약해집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노인의 약함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가족에게 던져지는 무거운 쇳덩이가 됩니다. 그 쇳덩이를 감당하지 못한 가족들은 결국 등을 돌리고 남은 노인은 원망과 서러움 속에서 생을 마주합니다. 돈이 없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짐짝으로 취급됩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존엄을 잃지 않은 채 스스로의 무대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박영희 씨는 78세에 큰 병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가진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 집으로 들어가며 며느리에게 간병을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가족도 눈물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하루 3끼 죽을 끓이고 기저귀를 갈아내는 일상이 이어지면서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냄새 때문에 친구들 못 불러와. 그 말에 박영희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반대로 서울 마포에 사는 정인자 씨는 달랐습니다. 평생 모은 연금과 저축으로 간병인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너희는 그냥 와서 얼굴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을 수 있었고 며느리는 음식과 꽃을 들고 와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기에 정인자 씨는 가족에게 짐이 아닌 사랑받는 존재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한 의사의 기록을 보면 노년에 돈이 없는 환자와 돈이 있는 환자의 마지막은 극명히 달랐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환자는 가족이 지쳐가며 차갑게 대했지만 돈이 있는 환자는 간병인을 곁에 두고 자식들이 편한 마음으로 찾아와 웃음을 남겼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든 건 병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은 길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자식의 눈에 짐이 되어가는 자신을 보는 순간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은 효도 대신 희생을 강요당하고 그 희생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원망은 차가운 말과 냉랭한 시선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자식은 부모를 여전히 존중할 수 있고 부모는 사랑받으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단순히 밥을 먹고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은 가족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마지막 끈입니다. 돈이 있으면 짐이 되지 않고 돈이 없으면 짐이 됩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잔인한 현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남고 싶다면 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진 사람만이 가족 앞에서 끝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여섯 번째 이유는 돈 없으면 장례식조차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 마지막 순간은 장례식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마지막 이별의 자리마저 초라하게 치러지고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살아생전 존경받던 사람도 돈이 없으면 마지막 길에서 불쌍한 노인으로 기억됩니다. 장례식은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마지막 무대이자 가족의 체면을 세우는 자리인데 돈이 없으면 그 무대조차 초라한 연극으로 끝나버립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던 최동순 씨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는 가족들에게 큰 짐만 남겼습니다. 장례식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해 결국 마을 회관에서 조촐하게 빈소를 차렸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도 저렇게 되는구나. 상복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자식들은 눈물 대신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최동순 씨는 마지막 순간조차 돈이 없어 존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인자 씨는 달랐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과 보험 덕분에 장례식 비용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지만 장례식장은 정갈하게 차려졌고 많은 이웃들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들은 당당히 손님들을 맞으며 어머니의 인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돈이 있었기에 박인자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은 체면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같은 죽음이었지만 돈의 유무가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부산 진구의 김정호 씨 사례도 충격적입니다. 72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남긴 건 빚뿐이었습니다. 장례식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병원 영안실에 시신이 며칠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싸웠고 결국 친구 한 명이 장례비를 대신 내며 간신히 치렀습니다. 그 장례식에선 눈물이 아니라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빈소를 서둘러 떠났고 김정호 씨의 이름은 동네에서 마지막까지 민폐 끼친 사람으로 회자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음마저도 치욕으로 끝난다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남은 가족에게는 체면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초라한 상차림, 줄어든 조문객, 빚으로 시작되는 남은 가족의 삶. 결국 돈 없는 장례식은 고인의 존엄을 짓밟고 가족의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 있게 떠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서도 불쌍한 노인으로 기억되지만 돈이 있으면 존중받는 인생으로 마무리됩니다. 삶의 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끝이 존엄인가 치욕인가를 결정하는 건 돈입니다. 결국 돈은 살아있는 동안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당신의 이름을 지켜주는 마지막 힘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어 같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너 들었어? 70 넘은 노인이 장례비 없어서 결국 무연고 화장됐다더라. 에이, 설마 자식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됐단 말이야? 자식 있어도 돈 없으면 결국 버려지는 게 현실이야. 그래, 맞다. 그게 지금 우리 세상이지. 이 대화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 없는 노인은 병실에서도 동네 모임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가난은 100가지 수치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장자의 말처럼 부유함은 단순히 금전이 아니라 불필요한 모멸을 피하게 하는 방패다라는 경고를 우리는 늙어서야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돈은 단순히 지갑 속의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무기이며 노인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성벽입니다. 이제부터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 6가지를 하나하나 드러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떤 순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돈이 있으면 어떻게 마지막까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복 왕창 받으실 겁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노인이라 무시받는 것도 돈 앞에선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존중받던 사람이 이제는 늙은이라는 꼬리표 하나로 무시당합니다. 길을 걸어도 대접이 달라지고 가족 안에서도 소외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상황은 정반대로 바뀝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라도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존중받고 무게감 있는 존재로 대우받습니다. 돈은 노인에게 사라진 권위를 되찾아주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최영자 씨는 80세를 넘기면서 집안에서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며느리도 식탁에서 대놓고 불평했습니다. 이제는 도와드릴 게 아니라 저희가 짐이네요. 손주들은 휴대폰만 보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가진 돈 한 푼 없으니 집안에서 말 한마디 할 힘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도 의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냥 참고 사세요. 그 순간 최영자 씨는 철저히 늙고 가난한 사람으로만 취급당했습니다. 반대로 인천에 사는 김정숙 씨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아파트와 꾸준히 받는 연금 덕분에 자산가로 노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늘 찾아와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번 주에 같이 외식하실까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용돈 주세요 라며 무릎에 앉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더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보험도 탄탄하시고 치료 옵션이 다양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같은 노인이라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우가 달라진 것입니다. 충북 청주의 박종만 씨 사례도 있습니다. 75세 나이에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친구들 모임에서조차 기죽었습니다. 모임 회비 5만 원을 내지 못해 매번 핑계를 대며 빠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이제 빈곤 때문에 모임도 못 나오네. 결국 친구 관계도 끊기고 집안에 틀어박혀 외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정인철 씨는 달랐습니다. 나이는 똑같이 75세지만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매달 수백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형님, 요즘 부동산은 어때요? 라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늙었지만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회적 위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불편한 존재, 짐 같은 존재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노인은 경험 많은 좋은 자로 대접받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돈 있는 노인이 하면 통찰력이 되고 돈 없는 노인이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이 잔혹한 현실을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결국 존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가족 안에서 당당할 수 있고 사회에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늙은이라는 이유 하나로 버려지지만 돈이 있으면 어르신이라는 이름으로 존경받습니다. 돈은 노인의 마지막 목소리이며 사라진 권위를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존중받으며 늙고 싶다면 돈은 피할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동네 모임에서 말발이 서는 것도 돈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경험이 많다고 해서 존중받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요즘 동네 경로당, 아파트 모임, 친목회에서 진짜 권력을 쥐는 사람은 연륜이 아니라 돈입니다. 봉투를 내는 크기, 술값을 결제하는 여유, 경조사에 쿨하게 축의금을 내는 손길이 곧 그 사람의 위상을 결정합니다. 늙어도 돈이 없으면 아무리 인생사를 떠들어도 쓸데없는 잔소리로 치부되지만 돈이 있으면 같은 말이 지혜로운 조언으로 포장됩니다. 이것이 노년사회의 냉혹한 룰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김상호 씨는 은퇴 후 동네 경로당에 자주 나갔습니다. 나이도 많고 직장생활 경험도 풍부했기에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 90만 원의 기초연금이 전부라 술자리에선 늘 계산을 피했습니다. 모임 회비도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의견을 내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말은 맞는데 그럼 형님이 이번 모임비 좀 내실래요? 그 말에 자리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김상호 씨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말발은 철저히 꺾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도 성남에 사는 윤경자 씨는 같은 모임에서 정반대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임대 수익으로 매달 수백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모임에서 술값이 나오면 내가 낼게 하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경조사에는 누구보다 두둑하게 내고 작은 행사에도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 결과 모임에서 그녀가 말하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윤 여사님 말씀엔 힘이 있어. 같은 나이, 같은 모임이지만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권력은 극과 극으로 갈라졌습니다. 부산 사구의 최영수 씨 사례도 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 겨우 퇴직한 그는 노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동네 노인회에 나가고 싶었지만 회비와 회식비가 부담돼 점점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요즘 왜 안 보여? 에이, 돈 없어서 못 나오나 보지. 뒷말은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네의 장재호 씨는 모임에서 회장까지 맡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넉넉한 연금과 건물 임대 수입 덕분에 모임에 돈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임의 권력 구조는 나이도 경력도 아닌 돈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늙으면 건강도 약해지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남는 건 동네 모임과 사람 관계뿐인데 그 자리에서도 돈이 없는 노인은 입을 열 자격조차 빼앗깁니다. 돈이 있어야 당당히 의견을 내고 사람들이 귀 기울여줍니다. 돈이 없으면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지만 돈이 있으면 그 목소리는 곧 권위가 됩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동네 모임에서 말발이 서는 것도 결국 돈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존중받고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나이와 인생 경험은 장식일 뿐이고 진짜 힘은 지갑에서 나옵니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서고 싶다면 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돈만이 늙은 당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힘이 빠지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노인은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심지어 이웃에게까지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말 한마디 꺼내는 순간에도 돈도 없는 주제애라는 시선이 칼처럼 꽂히고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삼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고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돈이 곧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9세 정혜수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지만 은퇴 후 손에 남은 건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방뿐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아들 내외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주며 아버님 편히 계세요라고 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는 변했습니다. 고기 반찬이 올라온 날 정 씨가 이건 좀 질기내라고 말하자 며느리는 눈을 흘기며 대꾸했습니다. 싫으시면 직접 해 드세요. 아들마저 아버지 우리가 챙겨드리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정 씨는 점점 말을 줄였고 결국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살게 됐습니다. 돈이 없으니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자식에게 휘둘리는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돈 없으니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더라. 늙으면 그냥 꼭두각시가 된다. 반대로 경기도 안양에 사는 76세 김인자 씨는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상가를 임대주며 매달 2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충분했고 병원비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들 내외와의 관계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결정을 강요해도 김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 생각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스스로 예약해 다녀왔고 손주 용돈도 기죽지 않고 챙겨줬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회비를 먼저 내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거나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당당하다. 돈 없으면 남이 나를 끌고 가지만 돈 있으면 내가 끌고 간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바로 주도권에 있습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늘 부탁하며 살아야 하고 부탁은 곧 종속을 의미합니다. 병원에 갈 때, 식사를 할 때 작은 외출 하나조차 자식이나 이웃에게 부탁해야 하니 그 순간부터 목소리는 사라지고 모든 선택권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노인은 다릅니다. 스스로 병원비를 내고 교통편을 잡으며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힘이 있기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이며 권력이고 노인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며느리의 표정에 주눅 들지 않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돈이 주는 주도권입니다. 결국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고개를 들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돈이 없으면 남의 손바닥 위에서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만 돈이 있으면 끝까지 내 인생을 내가 이끌 수 있습니다. 늙은 몸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 남에게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무기, 그 이름은 바로 돈입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간병인을 고용해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몸 하나 누워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건 자식들이 교대로 당신을 돌보며 얼굴의 피로와 불만을 숨기지 못하는 그 장면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이 곧 간병인이 되고 가족은 간병인이 되는 순간 원망과 갈등의 불씨를 안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간병인을 고용해 자식들은 사랑하는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노년의 품격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정순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병원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 부부가 매일 퇴근 후 병실로 달려와 간호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효자네라는 말이 따라붙었지만 석 달이 지나자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밤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 보조를 하느라 며느리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집안에선 이제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정순 씨는 울면서 내가 돈만 있었어도 너희를 이렇게 고생시키진 않았을 텐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반대로 인천의 정혜숙 씨는 같은 병으로 쓰러졌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노후를 위해 저축한 돈으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잠시 들러 안부를 묻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한 덕분에 자식들은 간병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식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혜숙 씨는 내가 아프지만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여전히 존중받고 있다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돈은 사랑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곧 가족관계의 균열을 막느냐 터뜨리느냐를 결정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은 부모를 돌보는 대신 언제까지 일해야 하느냐는 원망을 쏟아냅니다. 돈이 있으면 간병인은 돌봄을 맡고 자식은 부모를 여전히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 앞에서 노년의 평화와 존엄은 갈라집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노인의 장기 간병 기간은 평균 7년입니다. 그 7년 동안 누가 당신의 옆에 있을까요? 돈이 없다면 자식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지고 희생과 원망이 교차하는 차가운 시선만 남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면 전문 간병인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자식들은 부담 없는 마음으로 병실에 와서 손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손길이 사랑이 되고 존중이 되는 것입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의 눈에 짐이 아니라 부모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가족의 사랑을 사랑 그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단순히 지갑 속 종이가 아니라 노년의 존엄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가진 자만이 가족의 얼굴에서 원망 대신 미소를 볼 수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5번째 이유는 마지막까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누구나 약해집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노인의 약함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가족에게 던져지는 무거운 쇳덩이가 됩니다. 그 쇳덩이를 감당하지 못한 가족들은 결국 등을 돌리고 남은 노인은 원망과 서러움 속에서 생을 마주합니다. 돈이 없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짐짝으로 취급됩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존엄을 잃지 않은 채 스스로의 무대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박영희 씨는 78세에 큰 병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가진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 집으로 들어가며 며느리에게 간병을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가족도 눈물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하루 3끼 죽을 끓이고 기저귀를 갈아내는 일상이 이어지면서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냄새 때문에 친구들 못 불러와. 그 말에 박영희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반대로 서울 마포에 사는 정인자 씨는 달랐습니다. 평생 모은 연금과 저축으로 간병인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너희는 그냥 와서 얼굴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을 수 있었고 며느리는 음식과 꽃을 들고 와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기에 정인자 씨는 가족에게 짐이 아닌 사랑받는 존재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한 의사의 기록을 보면 노년에 돈이 없는 환자와 돈이 있는 환자의 마지막은 극명히 달랐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환자는 가족이 지쳐가며 차갑게 대했지만 돈이 있는 환자는 간병인을 곁에 두고 자식들이 편한 마음으로 찾아와 웃음을 남겼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든 건 병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은 길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자식의 눈에 짐이 되어가는 자신을 보는 순간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은 효도 대신 희생을 강요당하고 그 희생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원망은 차가운 말과 냉랭한 시선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자식은 부모를 여전히 존중할 수 있고 부모는 사랑받으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단순히 밥을 먹고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은 가족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마지막 끈입니다. 돈이 있으면 짐이 되지 않고 돈이 없으면 짐이 됩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잔인한 현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남고 싶다면 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진 사람만이 가족 앞에서 끝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6번째 이유는 돈 없으면 장례식조차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 마지막 순간은 장례식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마지막 이별의 자리마저 초라하게 치러지고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살아생전 존경받던 사람도 돈이 없으면 마지막 길에서 불쌍한 노인으로 기억됩니다. 장례식은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마지막 무대이자 가족의 체면을 세우는 자리인데 돈이 없으면 그 무대조차 초라한 연극으로 끝나버립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던 최동순 씨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는 가족들에게 큰 짐만 남겼습니다. 장례식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해 결국 마을 회관에서 조촐하게 빈소를 차렸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도 저렇게 되는구나. 상복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자식들은 눈물 대신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최동순 씨는 마지막 순간조차 돈이 없어 존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인자 씨는 달랐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과 보험 덕분에 장례식 비용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지만 장례식장은 정갈하게 차려졌고 많은 이웃들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들은 당당히 손님들을 맞으며 어머니의 인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돈이 있었기에 박인자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은 체면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같은 죽음이었지만 돈의 유무가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부산 진구의 김정호 씨 사례도 충격적입니다. 72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남긴 건 빚뿐이었습니다. 장례식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병원 영안실에 시신이 며칠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싸웠고 결국 친구 한 명이 장례비를 대신 내며 간신히 치렀습니다. 그 장례식에선 눈물이 아니라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빈소를 서둘러 떠났고 김정호 씨의 이름은 동네에서 마지막까지 민폐 끼친 사람으로 회자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음마저도 치욕으로 끝난다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남은 가족에게는 체면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초라한 상차림, 줄어든 조문객, 빚으로 시작되는 남은 가족의 삶. 결국 돈 없는 장례식은 고인의 존엄을 짓밟고 가족의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늙어서 돈이 최고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 있게 떠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서도 불쌍한 노인으로 기억되지만 돈이 있으면 존중받는 인생으로 마무리됩니다. 삶의 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끝이 존엄인가 치욕인가를 결정하는 건 돈입니다. 결국 돈은 살아있는 동안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당신의 이름을 지켜주는 마지막 힘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어 같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저희도 힘들어요. 알아서 좀 하세요. 돈도 없으면서 왜 자꾸 요구만 하세요? 저 노인 아직도 버티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 차가운 말들이 어디서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피땀 흘려 키운 자식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현실입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이유는 단순히 생활비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는 하루아침에 존중을 잃고 자식에게 무시당하며 결국 외로운 짐짝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있으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고 손주가 안겨들며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인격보다 사랑보다 결국 돈이 마지막 권위가 됩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돈이 힘인 6가지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첫 번째 이유는 늙어서도 사람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늙으면 누구나 주름이 깊어지고 걸음은 느려지고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노인을 귀찮은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늙었어도 몸이 약해졌어도 돈이 있는 노인은 여전히 대접받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인간 대접은커녕 눈치와 무시 속의 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돈이 곧 사람으로 인정받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현실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9세 박병수 씨는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 아들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같이 계세요라며 환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밥을 놓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손주도 할아버지 냄새 난다며 피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도 없고 돈도 없으니 우리도 힘들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씨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늙은 몸으로 집안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고 결국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처절했습니다. 돈 없는 늙은이는 그냥 짐이야. 사람 대접은커녕 그림자 취급을 받는다. 반대로 부산 해운대에 사는 76세 윤영자 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전략해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 하나를 남겼고 매달 월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혼자 살아도 생활에 불편이 없었습니다. 윤 씨가 경로당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내주었고 이웃들은 항상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와 사위도 매달 먼저 찾아와 안부를 챙기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생일이면 고급 한정식집에서 잔치를 열어주고 손주들은 늘 할머니 최고라며 안겼습니다. 윤 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늙어도 여전히 어른 대접을 받는다. 돈이 없었으면 나도 무시당했을 거다. 그 말은 씁쓸했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바로 사람 대접입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모임에서도 뒤편에 앉아야 하고 말을 꺼내도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노인은 중심에 앉고 같은 말도 조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차이는 극명합니다. 돈 없는 부모가 하는 말은 잔소리로 들리지만 돈 있는 부모의 말은 지혜로 여겨집니다. 이웃과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게 없으면 불편한 존재가 되고 가진 게 있으면 존경받는 존재가 됩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비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늙어서도 사람으로 대우받게 해주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힘은 빠지고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그 작은 목소리조차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돈은 나이를 넘어선 힘이고 늙은 몸을 지켜주는 갑옷입니다. 결국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늙어서도 사람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존엄을 지키고 무시당하지 않고 끝까지 어른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돈입니다. 눈물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두 번째 이유는 자식이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듯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 부모가 가진 돈이 사라지면 자식들의 태도도 서서히 변합니다. 부모가 병원비 한 푼, 용돈 몇만 원조차 감당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존중은 무너지고 부모는 짐으로 취급됩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돈이 곧 권위이자 자식 앞에서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8세 박영달 씨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자식 공부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대줬지만 본인은 남은 재산 하나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된 박 씨는 허리 통증이 심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처음엔 아들들이 교대로 간병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핑계를 대며 연락이 줄었습니다. 병원비가 쌓이고 생활비를 부탁하는 날이 많아지자 아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는 게 빠듯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좀 해결하세요. 순간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피와 땀으로 키워낸 자식들이었지만 돈이 떨어지자 그 사랑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요양원으로 보내졌고 명절에도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신세가 됐습니다. 남은 건 돈 없는 아버지는 무용지물이라는 처참한 깨달음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용인에 사는 74세 김인숙 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에서 매달 월세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손주들 학원비까지 도와줄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은 주말마다 김 씨 집을 찾았고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은 김 씨에게 안기며 할머니 최고를 외쳤고 아들, 딸은 다투듯이 병원 예약을 챙겼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있어서 저들이 나를 모시는 거지. 돈 없었으면 지금처럼 대접 못 받았을 거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존중받는 이유는 인품도 있지만 결국 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돈이 있으면 부모의 말이 조언이 되지만 돈이 없으면 같은 말도 잔소리가 됩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고 돈이 없으면 연락조차 피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혈연이 아니라 통장 잔고에서 비롯됩니다. 병원비를 스스로 내고 손주 용돈을 당당히 주는 부모는 존중을 받지만 생활비를 부탁하는 부모는 눈치와 냉대를 견뎌야 합니다. 돈은 단순한 생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의 눈빛이 따뜻하고 돈이 없으면 차갑습니다. 같은 부모인데 돈의 유무가 태도를 갈라놓습니다. 결국 노후의 돈이 힘인 이유는 단 하나,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눈물이 존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돈만이 마지막까지 부모를 부모답게 세워줍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세 번째 이유는 이웃이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진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돈이 있는 노인은 마을에서 대접받고 돈이 없는 노인은 모욕과 무시 속에 살아갑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도 노년의 주머니가 비면 존경받는 어르신에서 단숨에 패 끼치는 노인으로 추락합니다. 이웃의 태도는 잔인할 정도로 돈에 따라 갈라집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9세 오명환 씨는 퇴직 후 가진 게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습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안부를 묻고 시장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가 월세와 관리비 때문에 동네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번 밀린 돈을 변명하며 버티자 사람들의 시선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또 돈 얘기야? 나이 들어 민폐만 끼치네. 라는 말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관리비도 못 내면서 왜 여기서 살아? 나가야지. 그날 이후 오 씨는 아예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쓰레기 버리러 내려가는 것도 두려워 밤늦게 몰래 움직였고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아픈 몸을 방치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이웃이 함부로 대하고 존엄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반면 경기도 과천에 사는 75세 최은자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에서 매달 월세가 들어와 생활은 넉넉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마트에서도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최 여사님 오셨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시장 보러 오셨으면 무거운 건 제가 들어드릴게요. 심지어 동네 사람들은 먼저 다가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녀가 후원금을 내기도 하고 어려운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기에 이웃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배려가 따랐습니다. 최 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 거야. 돈 없으면 나도 무시당했을걸. 그 솔직한 고백은 잔인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결국 인간관계의 온도차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노인은 이웃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돈이 없는 노인은 부담스러운 짐으로 낙인 찍힙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소한 행동조차 돈이 있으면 웃으며 맞이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평과 눈총이 따라붙습니다. 동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비를 내는 사람은 존중받고 내지 못하는 사람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합니다. 이웃의 태도는 결코 감정이 아니라 돈에 의해 결정됩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돈이 있으면 이웃이 조심스레 말을 고르고 돈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게 모욕적인 말을 던집니다. 이웃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가 돈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그리고 그 무시는 오직 돈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에 돈이 힘은 이유는 이웃이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존엄은 눈물이 아니라 돈에서 나옵니다. 돈이 있어야 이웃이 함부로 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네 번째 이유는 재혼할 때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얼굴, 같은 건강 상태라도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대가 달라집니다. 가진 게 없는 노인은 짐덩어리 취급을 받고 돈이 있는 노인은 인생의 동반자로 대접받습니다. 그 차이는 잔인할 정도로 냉혹합니다. 사랑도 성격도 인품도 모두 뒷전입니다. 결국 상대는 당신의 통장을 먼저 바라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김창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남은 돈은 거의 없었고 국민연금으로 한 달 80만 원을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김 씨는 지인을 통해 중매를 보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 여성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집은 본인 명의인가요?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김 씨가 솔직히 털어놓자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지만 상대는 끝내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 씨는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가진 게 없으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더라. 재혼을 꿈꿨지만 결국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은 더 깊어졌고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성남에 사는 70세 이정자 씨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임대 아파트 두 채에서 월세 수입만 2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알게 된 한 남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이 씨는 처음엔 그 관심이 단순한 호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은 결혼을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같이 살면 더 든든하잖아요. 서로 의지하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그녀의 재산을 확인하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결혼 후 남성은 생활비를 거의 내지 않았고 이 씨의 월세 수입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웃들은 그 남성을 좋은 신랑감이라 불렀습니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재혼은 쉽게 성사됐고 상대 역시 달라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씁쓸하게 털어놨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었으면 누가 나랑 살겠다고 했을까? 결국 돈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더라.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재혼 시장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돈이 없으면 외면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오는지 아니면 끝까지 연락이 끊기는지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돈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얼굴도 크게 보지 않습니다. 재산과 연금, 집과 수입을 먼저 따집니다. 애정은 그 다음입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선택지를 넓혀주는 무기입니다. 돈이 있으면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할 상대를 고를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가도 외면당합니다. 노년의 재혼을 꿈꾸는 사람에게 돈은 곧 매력이고 돈은 곧 조건이며 돈은 곧 사랑의 힘입니다. 결국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재혼할 때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성품보다 먼저 보는 것은 통장입니다. 돈이 있는 노인은 선택받고 돈이 없는 노인은 거절당합니다. 가혹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후를 외롭지 않게 지키고 싶다면, 사랑을 원한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곧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자 재혼 시장에서 당신을 살아남게 하는 마지막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다섯 번째 이유는 며느리, 사위의 태도가 공손해지기 때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 겉으로는 가족이라 부르지만 속내는 돈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가진 게 없는 시부모, 장인장은 언제든 부담스러운 짐으로 취급되지만 통장에 돈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존중으로 바뀝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가진 게 달라지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80세 김석호 씨는 퇴직 후 연금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매달 용돈을 아들 내외에게 의지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웃으며 밥상을 차려주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기세, 관리비가 밀려 부탁할 때마다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애 키우느라 빠듯해요. 제발 조금만 줄여 쓰세요. 어느 날은 식탁에서 손주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돈도 못 버시면서 왜 이렇게 요구가 많으세요? 그 순간 김 씨는 수치심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마저 말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눈치만 보며 살다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돈 없는 노인의 자리는 집안에서도 투명인이었고 며느리의 눈빛은 칼날 같았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수원에 사는 77세 이정분 씨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으로 상가를 임대 주어 매달 25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명절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두툼한 봉투를 챙겨주었고 그 덕분에 대우는 달라졌습니다. 사위는 늘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장모님,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필요한 건 없으세요? 하고 묻고 며느리도 장을 보며 어머님 드실 건 제가 먼저 챙겨드릴게요. 라며 공손했습니다. 생일잔치 때는 며느리, 사위가 앞다퉈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까지 할머니 최고를 외쳤습니다. 이정분 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며느리 사위가 천사가 되고 돈이 없으면 괴물이 되는 거야. 그녀의 말은 씁쓸했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단순히 생활비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의 존중과 태도가 오직 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겉으로는 웃어도 속마음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시부모, 장인장의 존재가 짐이 될지 존경의 대상이 될지는 통장 잔고가 결정합니다. 돈이 없으면 며느리의 말투는 차갑습니다. 이젠 좀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도 힘들어요. 같은 말이 서슴없이 튀어나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예의 바르게 굴다가도 부모가 계속 도움을 요청하면 거리를 두고 무심해집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라며 몸을 낮춥니다. 돈은 노인의 권위이자 방패입니다. 자식의 배우자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마지막 힘입니다. 슬프지만 며느리, 사위의 공손함은 사랑보다 돈에서 나옵니다. 가진 돈이 곧 존엄이고 그 돈이 곧 태도를 바꿉니다. 결국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며느리, 사위의 태도가 공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대접받길 바라는 건 환상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존중받고 돈이 있어야만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인생 말년에 무시당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고 싶다면 단 하나,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곧 태도를 바꾸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돈이 힘인 6번째 이유는 대화에서 기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은 약해지고 자식이나 이웃,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도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대화의 자리는 곧 수모의 자리가 됩니다. 입을 열수록 기가 죽고 눈빛 하나하나가 자신을 향한 멸시처럼 느껴집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7세 이종만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위해 모아둔 돈은 없었습니다. 은퇴 후 친구들과 경로당에서 대화할 때마다 그는 기가 꺾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우리 아들 이번에 집 사줬다더라. 연금 덕에 여행 다녀왔다라며 자랑을 늘어놓을 때 이 씨는 입을 닫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나는 가진 게 없다는 현실이 떠올라 차마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손주 얘기만 나와도 기가 죽었습니다. 용돈 한 번 제대로 쥐어주지 못한 죄책감에 대화 자리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말도 없고 말이 없으니 존재조차 희미해졌습니다. 반대로 전북 전주에 사는 74세 최인자 씨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전략해 모은 돈으로 상가 하나를 마련했고 매달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친구들과 모여도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항공권은 내가 다 냈어. 라며 당당히 말했고 실제로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며 중심이 됐습니다. 며느리와 사위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용돈 봉투를 내밀며 필요할 땐 말해라라고 할 수 있었고 그 한마디의 분위기는 언제나 따뜻하게 흘렀습니다. 돈이 있으니 그녀의 말은 존중받았고 누구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커지더라. 안 그러면 입 다물고 살아야 해. 이 씁쓸한 농담은 사실이었습니다.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결국 대화의 무게 때문입니다. 가진 게 없으면 말은 곧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가진 게 있으면 한마디가 곧 권위가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는 부모가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잔소리로 들리지만 돈 있는 부모가 같은 말을 하면 조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웃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돈 없는 노인은 대화에 끼지 못하고 돈 있는 노인은 대화의 중심이 됩니다. 돈은 단순한 생활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소리의 크기이고 기죽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지만 돈이 있으면 같은 말도 존중받습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병도 외로움도 아닌 대화에서 무시당하고 기가 죽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막아주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돈입니다. 결국 노년의 돈이 힘은 이유는 대화에서 기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고 고개 숙이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돈이 지켜줍니다. 돈이 곧 존엄이고 돈이 곧 목소리이며 돈이 곧 당신의 길을 살려주는 마지막 힘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아침, 서울 금천구의 오래된 빌라 복도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전이 담긴 반찬통을 든 젊은 부부가 서 있고 아래층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할머니 송편 다 쪘어요 하고 외칩니다. 세상은 명절에 들뜬 공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203호 김영호 씨의 집은 정반대입니다. 방 안은 조용하고 차갑습니다. 어제 끓였다 식은 국에서 비린 냄새가 풍기고 창가에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냄비 대신 곰팡이가 핀 밥그릇, 송편 대신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 하나가 밥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김 씨는 그 앞에 앉아 물 한 잔을 들이켜며 중얼거립니다. 명절이라고 달라질 건 없지.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사회자는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웃음이 넘치는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TV를 꺼버리고 한동안 멍하니 벽을 바라봅니다. 예전엔 이 방 안도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전을 부치며 기름 너무 많이 쓰지 마요 하던 목소리, 손주가 뛰어다니며 할아버지, 달 하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은 결혼 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몇 해는 전화라도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꼭 올라갈게요. 다음 명절엔 같이 밥 먹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 설에도 그 전 추석에도 휴대폰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는 매년 명절이면 휴대폰을 눈앞에 두고 기다립니다. 이번엔 오겠지. 손주도 많이 컸을 테니 한 번쯤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희망은 아침이 지나고 점점 사라집니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방 안엔 정적만 가득합니다. 그는 문을 열어 복도로 나가봅니다. 바닥엔 새 신발이 줄지어 놓여 있고 누군가 문 안에서 아버지, 이거 좀 더 드세요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따뜻한 말들이 벽을 타고 들려오자 김 씨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은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찌릅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옵니다. 빛은 따뜻한데 그 안에 서 있는 자신이 유독 초라해 보입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봅니다. 안에는 손주가 초등학생일 때 그려준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씨. 그는 그 종이를 천천히 손끝으로 쓸어보며 속삭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쯤 됐겠지. 나를 기억이라도 할까? 점점 배가 고파옵니다. 냄비에 어제 남은 밥을 물에 말아 먹습니다. 찬밥을 삼키며 혀끝에서 김치의 짠맛보다 씁쓸한 마음이 먼저 느껴집니다. 밖에선 기름 냄새가 짙어지고 골목마다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아이들이 문 앞을 뛰어다니며 소리칩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김 씨는 젓가락을 멈춥니다. 자신도 그토록 평범한 대화를 나누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창문을 닫고 의자에 앉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새어 나옵니다. 그땐 몰랐지. 시간이 이렇게 잔인한 줄.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면 빨간 글씨로 적힌 추석 두 글자가 유독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하가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더 멀어졌음을 알리는 표시 같습니다. 낮이 되자 햇살은 점점 따갑게 변하지만 방 안의 온도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김 씨는 무릎이 아파 움직이지 못한 채 창문 아래에 앉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에는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습니다. 명절이 뭐라고 다 잊으면 편할 텐데.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슬픔의 그림자를 숨기지 못합니다. 그에게 추석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잊힌 존재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전화 한 통 없는 아침, 송편 대신 찬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하루. 그렇게 김영호 씨의 명절은 또다시 고요한 패배처럼 흘러갑니다. 점심 무렵 햇살이 복도 끝까지 비쳐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명절의 향기로 가득하지만 김영호 씨의 방 안은 공기마저 멈춘 듯 조용합니다. 배가 고파도 입맛이 없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텅 빈 냉장고를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야 재킷을 걸칩니다.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혼잣말처럼 내뱉고 문을 나섭니다. 골목길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부부들이 손에 들고 있는 장바구니마다 고기, 전, 과일이 한가득입니다. 시장 입구는 인산인해입니다. 한우 좋아요. 오늘은 세일이에요. 송편 한 팩 남았어요. 그 활기찬 목소리들이 김 씨의 귀를 파고듭니다. 하지만 그는 그 틈에 끼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 사이를 피해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반찬 가게로 향합니다. 김치 조금만 주세요. 얼마어치요? 1,000원어치만요. 주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작은 비닐봉지에 김치를 담습니다. 그 짧은 순간 김 씨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남들처럼 두 손 무겁게 장을 보고 싶지만 주머니 속엔 1,000원짜리 몇 장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거스름 돈을 챙기며 중얼거립니다. 명절인데 이 정도면 됐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마다 풍요가 넘칩니다. 차례를 마친 가족들이 모여 웃고 아이들이 손에 송편을 들고 달립니다. 그 소리들이 등 뒤를 스칠 때마다 그는 고개를 더 숙입니다. 시장 비닐봉투 속에는 김치와 나물 한 줌이 전부입니다. 손에 쥔 봉지가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그 안의 허전함이 마음속 허공처럼 흔들립니다. 방에 들어와 밥상을 펴고 냉장고에 남은 찬밥을 꺼냅니다. 밥그릇에 물을 부어 데워 먹으려 하지만 전자레인지가 고장난 지 오래입니다. 결국 찬밥을 그대로 삼키며 반찬으로는 김치 한 젓가락과 나물 몇 줄기뿐입니다. 그래도 배는 채워야지. 그는 말없이 밥을 씹지만 씹을수록 목이 메어옵니다. 음식이 아니라 외로움이 입안에 퍼지는 듯합니다. 그때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 손주 이거 전 부쳤지? 참 잘했네. 그 웃음소리에 젓가락이 멈춥니다. 김 씨는 한동안 숨을 고르며 밥상을 바라봅니다. 그의 식탁은 차갑고 고요하며 말 한마디 없는 세계입니다. 명절에 밥같이 먹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럽구나. 그는 TV를 켭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화면 속에서는 연예인들이 송편을 나누며 웃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가위. 그 문장이 자막으로 떠오르자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꺼버립니다. 가족, 그 말이 제일 아프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깝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그릇을 씻습니다. 찬물에 손이 닿자 손끝이 저립니다. 물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집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치 자신의 외로움이 씻겨 내려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물을 잠그자마자 다시 정적이 돌아옵니다. 침묵이 이 집의 주인처럼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창문을 열자 햇살이 벽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빛이 따뜻하지만 김 씨의 그림자는 한층 더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는 커튼을 다시 닫으며 눈을 감습니다. 명절이라 참 잔인한 날이야.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을 메웁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이의 웃음, 어른의 대화,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행복의 음악처럼 들리지만 그 소리는 김 씨에게 세상과 자신 사이의 벽을 더 높이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는 밥상을 치우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먹었으니 다행이지. 굶는 날보다 낫잖아. 하지만 그 말 뒤에 따라붙은 허탈한 미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의 명절 점심은 그렇게 끝납니다. 배는 채워졌지만 마음은 더 허기져갑니다. 풍요로운 세상 한가운데서 그의 식탁은 여전히 냉기와 고독으로 덮여 있습니다. 추석 오후 햇살은 이미 벽을 넘어 방 안을 붉게 물들입니다. 김영호 씨는 밥상 위에 엎드리듯 앉아 멍하니 시계를 바라봅니다.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방 안.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이어집니다. 가족들이 모여 술잔을 나누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복도까지 번져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마치 외부의 따뜻함이 자신의 고요를 침범하지 않길 바라는 듯 말입니다. 점심 이후로 누구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휴대폰은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울리지 않는 그 화면이 세상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김 씨는 몇 번이나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혹시 진동이 왔는데 놓쳤을까 싶어 확인하지만 화면엔 여전히 아무런 알림이 없습니다. 요즘엔 다들 바쁘니까 그는 스스로 위로하듯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날 때마다 가슴이 저며옵니다. 그는 문득 한참 전의 명절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아침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송편 드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내려갈게요. 딸의 밝은 목소리, 손주의 제잘거림이 들리던 시절. 그때는 전화벨만 울려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지금은 그 벨소리가 낯섭니다. 오후 5시 드디어 휴대폰 화면에 불이 켜집니다. 딸 지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김 씨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습니다. 지연아. 전화기 너머로 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이번 추석에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애들 학원도 있고 남편이 당직이라서요. 그래 알았다. 일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는 최대한 밝게 대답하려 애쓰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립니다. 건강은 괜찮으시죠? 응, 뭐 그럭저럭이다. 괜찮다. 그럼 다음 달쯤에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그래. 통화는 불과 40초 만에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자 방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와 함께 검은 화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도 전화는 왔네. 다행이지.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닿기도 전에 부서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그는 잠시 창문을 열어봅니다. 맞은편 집에서는 손주들이 뛰어놀며 할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와 그의 가슴을 찢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으며 속삭입니다. 내 손주도 저랬는데 손주가 어릴 적 집에 와서 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할아버지 송편 같이 빚어요. 하고 웃던 얼굴. 지금은 번호조차 바뀌어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 하늘이 붉게 물들고 가로등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텅 빈 식탁 앞에 다시 앉습니다. 휴대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혹시나 싶어 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지연아, 아버지는 괜찮다. 명절 잘 보내라. 그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오랫동안 그 화면을 바라봅니다.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나도 알림음은 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동시에 이해하려 애씁니다. 지연이도 살기 힘들겠지. 요즘 세상이 어디 쉽나? 하지만 그 말이 자신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준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이 오히려 오늘 하루의 가장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을 즈음 김 씨는 전화를 다시 꺼내 들어봅니다. 연락처 목록을 훑어보지만 걸 수 있는 번호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남은 몇 명도 각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결국 그는 휴대폰을 꺼버립니다. 화면이 꺼지는 순간 방 안의 어둠이 한층 더 짙어집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됐는데 한마디 따뜻한 말이면 됐는데. 하지만 그마저도 바쁜 세상에서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죽 소리가 터지고 어디선가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통의 전화가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는 명절. 그의 추석 저녁은 그렇게 스스로의 침묵 속에서 끝나갑니다. 추석 이튿날 아침, 김영호 씨는 새벽녘에 잠시 눈을 붙였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벽 하나 사이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냄비에서 국이 끓는 소리, 누군가의 어머니 더 드세요 하는 다정한 목소리,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고소한 전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웁니다. 그러나 그 향기는 김 씨의 방 안에서는 고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보지만 그 따뜻한 기운이 자꾸만 현실을 찌릅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다가 결국 일어납니다. 허리와 무릎이 굳어 몸이 잘 펴지지 않지만 그는 벽을 짚고 서서 커튼을 걷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베란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식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가운데 앉아있고 손주들이 돌아가며 절을 합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입술을 깨뭅니다. 아, 저게 진짜 명절이지. 그는 괜히 방 안을 돌아봅니다. 벽에는 달력 한 장, 낡은 시계 하나, 그리고 텅 빈 밥상이 전부입니다. 어디에도 명절의 흔적은 없습니다. 한때 자신도 저런 풍경 속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명절에는 우리 집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오래된 사진처럼 흐릿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도는 더 시끌벅적해집니다. 이웃집 문 앞에는 손님들의 신발이 가득합니다. 김 씨는 무심히 그 앞을 지나가려다 멈춥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립니다. 그 단어 하나가 심장을 찌릅니다. 행복이라 나한테는 참 멀구나. 그는 괜히 쓰레기 봉투를 챙깁니다. 특별히 버릴 것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더 외로울 것 같아서입니다.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맞은편 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인사합니다. 아버님, 명절 잘 보내세요. 김 씨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잘 보내세요. 그 짧은 인사 하나가 따뜻해야 하지만 오히려 가슴이 더 시립니다. 상대는 진심으로 인사했겠지만 자신은 그 명절이라는 말조차 낯섭니다. 자신에겐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일 뿐이니까요. 밖으로 나가면 골목에는 명절 분위기가 흘러넘칩니다. 시장은 여전히 붐비고 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습니다. 가족 단위로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김 씨의 모습은 한눈에 외로워 보입니다. 그는 손에 들린 쓰레기 봉투를 천천히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도 저기 버려지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에 들릅니다. 평소엔 노인들이 장기 두는 자리지만 오늘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대신 젊은 부부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아이들은 연을 날립니다. 김 씨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스치지만 마음은 더 차갑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봅니다. 낡고 해진 운동화. 이 신발로 평생 일을 다녔고 버스 핸들을 잡으며 온 도시를 달렸습니다. 그때는 늘 바빴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 초대받을 자격도 찾아올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명절이란 결국 가진 자들의 축제일 뿐 없는 자에겐 현실을 더 잔인하게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복도를 지나며 들려오는 소리들 손주야, 그만 먹어라. 엄마, 나 이거 포장해 가도 돼? 그 모든 소리가 풍요로움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방은 다시 어둠에 잠깁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행복이란 게 꼭 돈 때문만은 아니라 했는데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사람들 속에 설 수는 있구나. 그의 시선이 바닥의 신문지 위로 떨어집니다. 거기엔 대문짝만하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가족과 함께. 그는 쓴 웃음을 짓습니다. 가족과 함께라 그 말이 제일 잔인하네. 밖에서는 또다시 폭죽 소리가 터집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소리를 지르고 어른들은 술잔을 나눕니다. 하지만 김영호 씨의 방 안에서는 냉기만이 가득합니다. 그가 느끼는 풍요는 타인의 소리로만 존재하고 자신의 현실은 점점 더 쓸쓸해집니다. 그렇게 추석의 둘째 날은 저물어갑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품에서 웃고 누군가는 외로움 속에서 잠을 청합니다.
김영호 씨에게 명절의 풍경은 따뜻함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거울일 뿐입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 아침부터 동네는 분주합니다. 짐을 싸는 소리, 트렁크 닫히는 소리, 어머니 잘 계세요 하는 인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 소리들이 멀어질수록 김영호 씨의 방 안은 더 고요해집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온 동네에 흘러넘치던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는 사라지고 대신 버려진 쓰레기 봉투와 식은 명절 음식 냄새만이 복도에 남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봅니다. 비워진 주차장, 멀어져가는 자동차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쓸쓸한 정적뿐입니다. 그는 중얼거립니다. 그래, 명절이 끝나면 세상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하지만 그 원래대로라는 말 속에는 자신만 남겨지는 고립의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와 그는 의자에 앉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김치와 밥그릇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는 그릇을 치우지도 않은 채 허공을 바라봅니다. 명절 내내 문이 한 번도 두드려지지 않았고 전화벨은 단 한 번 울렸습니다. 그마저도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으로 끝났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괴롭게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이젠 익숙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허공에 웃음을 흩뿌립니다. 그때 문틈으로 이웃집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스며듭니다. 손주가 떠나며 할머니 또 올게요. 하자 할머니가 조심히 가라. 며 울먹입니다. 그 따뜻한 장면을 들으며 김 씨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부러움도 질투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 냄새가 그립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가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존재. 그게 지금의 자신에겐 가장 먼 꿈처럼 느껴집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세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골목의 소음도 음식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김 씨의 방 안에는 다시 시계 초침 소리만 남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낡은 봉투를 꺼냅니다. 안에는 몇 장 안 되는 지폐와 동전,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찍었던 유일한 사진. 그는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낮게 읊조립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했지. 하지만 돈이 없으니 사람도 시간도 마음도 다 멀어지는구나. 그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늦었지만 나도 내 삶을 좀 챙겨야지.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고 손으로 적습니다. 매달 10,000원이라도 저축하기. 약은 미리 챙기기. 그리고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 묻기. 그가 적는 글씨는 삐뚤고 느리지만 그 속엔 희미한 생기가 깃듭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스며듭니다. 온 세상이 붉게 물들며 또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김 씨는 커튼을 걷고 그 빛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명절이 끝난 세상은 조용하지만 그의 마음은 처음으로 조금은 따뜻합니다. 가족이 없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이제는 최소한 내 삶을 내가 버텨보겠다는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젠 기다리지 말자. 그냥 내가 나를 챙기자. 그리고 전등을 끄고 천천히 누워 눈을 감습니다. 적막한 방 안이 여전히 차갑지만 그 속에는 아주 작은 온기가 생겨 있습니다. 그 온기는 다름 아닌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김영호 씨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이 멀어져도 돈이 없어도 삶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하루에 1,000원을 아껴 비상금을 만들고 한 번의 산책으로 몸을 일으키고 한 통의 안부 전화로 마음을 나누면 인생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다시 살아갈 첫날입니다. 전화 한 통 없던 하루 그냥 넘기셨나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밤에 이상하게 눈물이 나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외로움이 이미 당신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일 뿐입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을 마비시키고 삶의 의욕을 없애버리는 조용한 폭력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알려드릴 6가지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외로움이 아닌 평온한 혼자만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첫 번째 방법은 혼자 여행하면 외로움이 자존감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라고, 누군가 곁에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하지만 그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내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날 기다리지 않고 찾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 외로움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그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짐 하나 들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여행은 처음엔 두렵습니다. 말 붙일 사람도 없고 식당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어색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을 견디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혼자 길을 묻고 버스를 갈아타고 숙소를 체크인하고 식당 메뉴를 고르고 사진을 찍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모든 과정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몰랐던 자유와 여유, 내가 나를 챙기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나를 충분히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존감을. 혼자 여행하는 노년은 쓸쓸한 노인이 아닌 자신을 회복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단 한 번만 떠나보면 알게 됩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경험이라는 것을. 강원도 춘천에 사는 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습니다. 딸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빴고 집안은 조용했고 TV 소리만 키우고 살았습니다. 혼밥은 익숙했지만 혼자의 삶은 점점 우울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서 70대 할머니의 혼자 일본 여행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용기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최 씨는 기차표를 끊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숙소도 직접 예약했고 음식도 처음 보는 걸 시켜봤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그 불안이 익숙해지자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최 씨는 여행 중 사진도 찍고 혼자 박물관에 들러 유물 앞에 한참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궁금해졌고 스스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나 혼자도 충분히 괜찮았구나. 이후 그는 계절마다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건 혼자 여행 간 거야. 그때 내가 날 다시 만났어. 노년의 외로움은 누가 옆에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려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은 나를 다시 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떠나십시오. 두려움을 끌어안고 낯선 길 위에 서 보십시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당신 손을 다시 잡아줄 것이라는 사실을.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두 번째 방법은 매일 정해진 루틴이 외로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기력, 특별한 일 없는 하루, 정해진 약속 하나 없는 시간표 속에서 천천히 스며듭니다. 눈 뜨자마자 TV를 켜고 아무 목적 없이 인터넷을 뒤적이고 끼니 때가 돼서야 밥을 챙기고 밤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잠드는 삶.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키우는 최악의 생활 패턴입니다. 문제는 바로 리듬 없는 삶이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게 없고 기다리는 일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건 곧 살 이유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우울증과 무기력이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감정이 텅 비고 하루가 무너진 사람에게 외로움은 파고들 틈을 찾아와 끝끝내 정신까지 잠식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외로움을 막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패가 바로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언제 산책을 나가고 몇 시에 커피를 마시고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아주 작은 계획이지만 그 안에 삶의 중심이 생깁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감정이 따라오고 감정이 살아나면 외로움은 뒷걸음칩니다. 루틴은 외로움을 차단하는 삶의 울타리입니다. 정해진 행동이 반복될수록 뇌는 안정을 느끼고 나는 쓸모있는 하루를 보냈다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 작은 자존감들이 모이면 어느새 외로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자리 잡습니다. 혼자 있되 고립되지 않는 기술, 그것이 바로 루틴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하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한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밥은 대충 때우고 씻지도 않고 달력의 날짜조차 헷갈릴 정도로 시간을 놓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자 몸은 굳고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 초기 판정을 내렸고 하 씨는 나 이렇게 살다 죽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TV 프로그램에서 루틴의 힘이라는 주제를 보게 됐고 그는 일단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 10분 스트레칭, 9시 아파트 앞 산책, 11시에 창가 정리, 점심 후 20분 독서. 처음엔 귀찮고 지겨웠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을 하고 식사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졌습니다. 산책 중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독서를 하다 재미있는 구절을 밑줄 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 씨는 말합니다.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도요.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루 계획표를 적고 체크리스트를 만들며 생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루틴을 만든 뒤 외로움이 고요한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스스로 만든 규칙 안에서 나는 다시 내 삶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누가 곁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붙잡아줄 나만의 리듬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루틴 속에 외로움이 자랍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정돈된 루틴은 외로움을 밀어내고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를 정해보십시오. 작은 계획이 큰 위안을 만들고 정해진 움직임이 당신을 살려냅니다. 루틴이 곧 생명줄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활동에 과감히 뛰어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와 마음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외로움이 오래되면 사람을 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불러줘도 귀찮고 약속이 생겨도 핑계를 찾고 만남 자체가 피곤해지는 상태. 문제는 그렇게 고립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문은 더 좁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말문도 막히고 결국 누구를 만나도 어색하고 서먹해집니다. 그렇게 사람을 멀리하면 삶의 감정은 메말라가고 그 틈을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늙어 외롭다는 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릴 자신감을 잃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을 되찾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마을 도서관, 구청 문화센터, 복지관, 작은 교회나 동호회, 내가 가보지 않은 공간, 몰랐던 프로그램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일. 처음엔 서먹하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시작됩니다. 인사하는 법, 이야기 나누는 법, 다시 웃는 법.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내 안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반가운 사람이 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외로움은 더 이상 들어설 자리를 잃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 씨는 3년간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타지에 살며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고 목소리를 내는 날보다 안 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 우편함에 꽂힌 안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 대상 미술 기초반 수강생 모집. 김 씨는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날 복지관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김 씨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모두 처음 보는 얼굴, 어색한 분위기, 낯선 붓과 물감. 하지만 옆자리에 한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세요? 저도요. 그 순간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김 씨는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했고 더 놀라운 건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의 맛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수업이 기다려졌고 점심시간에 335 모여 나누는 대화가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이젠 하루가 짧아요. 그 수업이 끝난 후에도 김 씨는 동기들과 함께 글쓰기 반, 걷기 모임, 독서 모임까지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는 다음 달은 뭐 들을까? 라는 고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공간보다 관계에서 옵니다. 낯선 사람들 속으로 한 발 내딛는 용기,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아는 사람만 만나며 좁아지는 인생을 벗어나 모르는 사람들과 새로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사람은 결코 많은 사람과 있는 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삶 속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시작은 익숙한 틀을 깨고 새로운 문을 여는 데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네 번째 방법은 외롭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고 그냥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순간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오늘도 연락이 없지? 나만 혼자인가? 이런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고요한 하루는 곧바로 고통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외롭지 않으려는 그 절박한 발버둥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걸고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만 그 끝에 돌아오는 건 더 깊은 고립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할수록 비교하게 되고 비교할수록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손주가 찾아왔다는 말에 시들어가고 누구는 자식이 용돈 보냈다는 얘기에 위축됩니다. 그렇게 외롭지 않으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외로움에 사로잡혀 자신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건 관계도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할 일 하나, 오늘 마실 차 한 잔, 오늘 걸을 거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을 무사히 보내는 일, 그것만이 외로움을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외롭지 않으려는 강박은 인생을 쥐어짜게 만들고 감정을 억지로 조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고요한 하루, 혼자의 시간, 느린 템포 속에 스며드는 평화는 의외로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느낌을 안겨줍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외로움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에 사는 정 씨는 72세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은 외국에 정착해 1년에 한두 번 연락이 오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을 쥐고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텅 빈 메시지함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모임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문화센터도 들렀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더 허전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루를 보냈나 싶었고 일시적인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되레 깊은 공허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 씨는 달력을 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게만 살았구나. 외롭지 않기 위해. 그날부터 그는 달랐습니다.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마당을 정리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누구를 만나기보다 나를 마주하는 하루를 선택했습니다. 한 달 뒤 정 씨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인데 외롭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가 고마워요.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을 끌어안고도 무너지지 않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없애야 할 병이 아닙니다. 살아있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는 싸움이야말로 진짜 문제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아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연락이 없어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오늘 하루가 내 곁에 있었다면 괜찮은 삶입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을 잘 살아내면 외로움은 언젠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다섯 번째 방법은 혼자만이 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라는 말을 들으면 불쌍하다, 쓸쓸하다, 외롭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혼자일수록 자유롭고 혼자일수록 강하며 혼자일수록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진실을 모르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혼자라는 상태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밥이 맛없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원하는 시간에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으면 조용하다고요? 그건 귀를 울리는 평화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고 아침부터 밤까지 내 리듬대로 살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이 바로 혼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같이 살아도 외로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가족, 의무감으로 이어진 친구, 억지로 나가는 모임 속에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혼자라는 장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는 일정,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 욕망과 감정을 검열 없이 꺼내놓을 수 있는 자유. 이걸 제대로 누리면 외로움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인생의 진짜 맛을 알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 씨는 남편과 자식 모두 외국에 있는 상태로 68세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침묵이 공포였고 저녁 식탁에 혼자 앉는 일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내가 나타나요.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먼저 식탁을 바꿨습니다. 혼자지만 예쁜 식기를 놓고 매일 다른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TV를 틀어놓는 대신 클래식 음악을 켜고 거실 한편엔 독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의미했던 하루가 기다려졌고 외로움이 사라졌으며 혼자인 삶이 자존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혼자가 두려웠는데 지금은 누가 같이 살자 해도 망설일 거예요. 이 평화와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는 혼자 제주도도 여행하고 유튜브로 뜨개질 방송을 하며 수익까지 얻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고립으로 만들 것인가, 기회로 만들 것인가는 오직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 곁에 있어야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얼마나 아끼고 채우는가에 따라 외로움의 농도는 달라집니다. 혼자라는 건 당신 인생의 주도권이 온전히 당신 손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걸 누리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누려주지 않습니다. 혼자인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때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6번째 방법은 자원봉사는 타인보다 나를 위로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남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힘든 사람을 돕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일. 하지만 정작 자원봉사를 해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가 도운 게 아니라 내가 위로받았다고. 타인을 위해 시작한 봉사가 결국 나를 살립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마음속이 텅 빈 느낌입니다.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듯한 고립, 무언가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허무함. 그런데 자원봉사는 그 감정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내 손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그 깨달음이 외로움보다 강한 치유입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 순간, 작은 봉투를 전달하는 그 손끝에서, 어르신의 얼굴을 닦아주는 그 순간에서 나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강한 존재감이 피어오릅니다. 게다가 자원봉사 현장에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고 웃음이 넘칩니다. 나이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깊이 연결됩니다. 그 안에서 생기는 교감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다시 삶을 믿게 만드는 희망이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박 씨는 70세 생일을 앞두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조차 무심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신문에서 노인 돌봄 자원봉사 모집 기사를 봤습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안고 첫날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가 맡은 대상은 중증 치매 어르신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고 표정도 없었지만 박 씨는 하루에 1시간씩 찾아가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박 씨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